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김의 건강한 아침 시간입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건강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뇨와 혈당 관리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혈당 안정을 위한 올바른 점심 식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박영숙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매일 점심 먹고 나면 혈당이 200을 넘어가는데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280까지도 올라가서 정말 무서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15년간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점심 식사의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 혹시 점심에 뭘 드실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점심 메뉴 남겨주세요. 댓글이 당뇨를 이기고자 하는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다.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최근 발표된 대한당뇨병학회의 연구 자료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성인 8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60세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식후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정상인의 경우 식후 2시간 혈당이 140mg/dL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심에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몸에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첫 번째로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높은 혈당이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과로시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췌장이 무리하게 인슐린을 분비하다 보면 결국 췌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대량 생성되어 세포 노화를 가속화하고 각종 합병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마치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모든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 점심 식사가 잘못되면 저녁 혈당까지 모두 망가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참여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의 공동연구에서 당뇨 환자 1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간 실험했습니다. 점심에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드신 그룹은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했을 뿐만 아니라 당화혈색소도 평균 0.8% 증가했습니다. 반면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점심을 드신 그룹은 저녁까지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했고 당화혈색소도 0.5% 감소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평균 45mg/dL나 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바른 점심 식사를 한 그룹에서는 저녁 식사 후에도 혈당 상승폭이 20% 이상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세컨드밀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식사가 두 번째 식사의 혈당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점심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주스와 스무디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 심지어 야채와 과일을 섞은 그린 스무디까지 점심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약 12g의 과당이 들어있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오렌지 주스 한 컵 250ml를 만들려면 오렌지 서너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36g에서 48g의 당분을 액체 상태로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는 각설탕 12개에서 16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액체 상태의 당분은 씹는 과정이 없어서 포만감도 주지 못하고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짧아서 혈관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고체보다 3배에서 4배 빠르다는 점입니다. 마치 혈관에 설탕물을 직접 주사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면 58세 주부이신 최민정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점심에 사과, 당근, 샐러리를 갈아서 만든 주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5에서 8.1로 급격히 올랐어요. 주스를 끊고 대신 같은 재료를 그대로 씹어서 드시도록 했더니 2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시리얼과 그래놀라, 그리고 각종 시리얼바입니다. 점심에 간편하게 시리얼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콘플레이크나 초콜릿 시리얼, 허니넛 시리얼은 당뇨 환자에게 독과 같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시리얼 한 그릇 약 30g에는 보통 15g에서 25g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이는 시리얼 무게의 절반 이상이 설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유까지 부으면 유당까지 추가되어 총 당분이 30g을 넘어갑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건강식품처럼 포장된 그래놀라입니다. 견과류와 오트밀로 만든 건강한 아침 식사, 유기농 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그래놀라라고 광고하지만 실제 성분표를 보면 꿀과 메이플 시럽, 갈색 설탕, 옥수수 시럽으로 범벅된 당분 덩어리예요. 그래놀라 한 컵 약 60g에는 무려 30g에서 40g의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콜라 한 캔과 비슷한 수준의 당분입니다. 최근에는 시리얼바 형태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당분 함량을 가지고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빵 종류와 베이커리 제품들입니다. 점심에 편의점에서 사드시는 크루아상, 단팥빵, 초콜릿빵, 소보로빵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 만드시는 잼 발린 토스트나 꿀 바른 식빵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식빵 자체가 이미 혈당 지수가 88로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이는 포도당의 혈당 지수 100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여기에 딸기잼 한 큰술을 발라서 드시면 추가로 15g의 당분이 더해집니다. 마가린이나 버터까지 바르면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도 함께 섭취하게 되어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 이런 음식을 드시면 30분 내에 혈당이 200mg/dl를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상인도 150 이상 올라가고요. 이렇게 급격히 오른 혈당을 잡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 분비하게 되면 2시간에서 3시간 후에는 오히려 저혈당이 와서 더 많이 먹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성 저혈당이라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와 고당분 과일들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에 좋다는 말을 믿고 점심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바나나의 칼륨 성분은 좋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나나 한 개 중간 크기에는 약 25g의 과당과 포도당이 들어있고 특히 익을수록 당분이 높아집니다. 바나나 껍질에 갈색 반점이 많이 생긴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30g까지 올라갑니다. 점심 식사 후에 바나나 한 개만 드셔도 혈당이 30에서 50mg/dl는 쉽게 올라갑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한 송이 약 150g에는 25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감과 곶감은 더욱 위험합니다. 감 한 개에는 약 30g, 곶감 한 개에는 무려 40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점심 식사 후에는 가급적 피하시고 드시더라도 소량만 드시거나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점심에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제가 오랜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통해 찾아낸 첫 번째 핵심 영양소는 바로 류신입니다. 류신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류신이 혈당 관리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류신이 혈당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인슐린 민감성 향상입니다. 류신은 근육 세포막에 있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4, 즉 GLUT사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GLUT사가 활성화되면 근육 세포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문의 잠금 장치를 더 민감하게 만들어서 작은 열쇠로도 쉽게 열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류신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민감성이 25%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직접적인 인슐린 분비 촉진입니다. 류신은 췌장의 베타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인슐린 분비를 돕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 상승 정도에 맞춰 적절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도록 조절하는 스마트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고 혈당이 적게 올라가면 인슐린도 적게 분비해서 저혈당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mTOR 경로를 통한 근육 단백질 합성 촉진입니다. 류신은 mTOR라는 단백질 합성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서 근육량을 늘립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1kg 증가하면 기초대사율이 하루에 약 50칼로리 정도 높아지고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그만큼 넓어져서 혈당 관리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특히 한국인 당뇨 환자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서구와 달리 비만하지 않은 마른 당뇨 환자가 많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3 이하인데도 당뇨가 있는 분들이 전체 당뇨 환자의 4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런 분들은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량을 늘려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55세 남성 환자분 이정호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키 175cm에 몸무게 65kg으로 겉보기에는 말랐는데 당화혈색소가 7.6이었습니다. 이분께 매일 점심마다 두부 반 모와 삶은 계란 하나씩을 드시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4로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체중이 오히려 2kg 늘었는데 혈당은 좋아진 거예요. 이는 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류신의 적정 섭취량과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하루 류신 필요량은 체중 1kg당 39mg입니다. 7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2.7g 정도가 필요하죠. 하지만 혈당 관리 효과를 보려면 식사 때마다 2.5g에서 3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점심에 류신을 섭취하면 점심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지속적으로 근육 단백질 합성이 활발해져서 혈당 관리에 더욱 유리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에게 점심에 류신 5g을 섭취하게 했더니 점심 식사 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또한 저녁 혈당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점심에 섭취하시면 좋을 두 번째 영양소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점심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는 것과 마그네슘 부족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데 특히 포도당 대사와 인슐린 작용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 결핍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한국인의 마그네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서는 마그네슘 결핍률이 더욱 높게 나타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67%에서 마그네슘 결핍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당뇨 환자에서 마그네슘 결핍이 많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혈당으로 인한 소변량 증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삼투성 이뇨 현상이 일어나서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세포 내 마그네슘 농도가 감소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당뇨로 인한 만성염증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마그네슘이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그네슘은 인슐린 신호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세포 표면의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한 후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필수적인 보조인자로 작용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충분히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마그네슘은 포도당이 근육과 간에 저장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환시키는 헥소키나제, 글루코키나제 등의 효소들이 모두 마그네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부족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마그네슘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에도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점심 식사 후 혈당이 195에서 215mg/dl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1.6mg/dl로 정상 하한선인 1.8보다 낮게 나왔어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식후 혈당이 175mg/dl 정도로 떨어졌고 한 달 후에는 150 이하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심을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혈당 안정 점심 식사 공식이 있습니다. 단백질 25g에서 30g, 건강한 지방 10g에서 15g, 복합 탄수화물 20g에서 30g, 식이섬유 5g에서 10g, 그리고 물 300ml에서 400ml입니다. 왜 이 비율일까요? 그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25g에서 30g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 양을 섭취하면 류신을 약 2.5g에서 3g 정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양이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충분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서 오후에 간식을 찾는 것을 방지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점심에 고품질 단백질 30g을 섭취한 그룹은 15g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 식후 3시간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건강한 지방 10g에서 15g의 중요성을 설명드리면 이는 호르몬 생성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의 흡수를 돕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등에서 나오는 건강한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은 위장에서 음식물이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로 인해 혈당 상승이 더욱 완만해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한 그룹은 저지방 식단을 한 그룹보다 식후 혈당 변동폭이 30% 적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 20g에서 30g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뇌와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적정량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통밀 등의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당과 달리 소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혈당 지수로 비교해보면 백미의 혈당 지수가 87인 반면 현미는 68, 보리는 55 정도입니다. 이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20에서 30% 정도 낮다는 의미입니다. 식이섬유 5g에서 10g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과 결합해서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식이섬유가 당분을 감싸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부산물로 생성되는 단쇄 지방산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화혈색소가 평균 0.3% 낮았습니다. 물 300ml에서 400ml 섭취의 중요성도 놓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에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탈수가 되기 쉬운데 탈수 상태에서는 혈당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적용한 구체적인 점심 메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두부 스크램블 정식입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부 150g, 계란 1개, 시금치 한 줌 약 50g, 아보카도 반개, 현미밥 반 공기, 들기름 1티스푼이 필요합니다. 조리 방법을 설명드리면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으깬 두부를 넣어 볶아주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계란을 풀어서 함께 볶으면 두부 스크램블이 완성됩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무쳐주시고 아보카도는 슬라이스해서 곁들여주세요. 영양 성분을 분석해보면 두부 150g에는 류신 3.2g과 마그네슘 65mg이 들어있습니다. 계란 1개에는 류신 0.8g과 고품질 단백질 6g이 있고 시금치 한 줌에는 마그네슘 25mg과 식이섬유 2g이 들어있습니다. 아보카도 반개에는 건강한 불포화지방 10g과 식이섬유 3g이 있습니다. 현미밥 반 공기로 복합 탄수화물 25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 전체로 류신 4g, 마그네슘 90mg, 단백질 28g, 건강한 지방 12g, 복합 탄수화물 25g, 식이섬유 5g을 확보할 수 있어서 혈당 상승도 완만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두 번째 메뉴는 그리스 요거트 파워볼입니다. 재료는 무과당 그리스 요거트 150g, 생아몬드 20개, 생호두 5개, 블루베리 50g, 치아시드 1큰술, 계피 가루 1꼬집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릇에 그리스 요거트를 담고 견과류를 잘게 부수어 올려주세요. 블루베리를 씻어서 올리고 치아시드를 뿌린 후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영양 성분을 보면 무과당 그리스 요거트 150g에는 류신 2.1g과 단백질 20g이 들어있습니다. 아몬드 20개에는 류신 1.2g과 마그네슘 75mg, 건강한 지방 12g이 있고 호두 5개에는 마그네슘 15mg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 50g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치아시드 1큰술에는 식이섬유 5g과 마그네슘 30mg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합으로 류신 3.3g, 마그네슘 120mg, 단백질 26g, 건강한 지방 14g, 식이섬유 7g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 연어 샐러드 볼입니다. 재료는 훈제 연어 100g, 삶은 계란 1개, 아루굴라 30g, 방울토마토 5개, 아보카도 반개, 올리브 오일 1큰술, 레몬즙 1티스푼, 통곡물 크래커 5장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법을 설명드리면 큰 접시에 아루굴라를 깔고 훈제 연어를 올려주세요. 삶은 계란은 반으로 잘라서 올리고
방울토마토와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예쁘게 배치해주세요.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섞어서 드레싱으로 뿌려주시고 통곡물 크래커를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이 메뉴의 영양학적 장점을 말씀드리면 연어에는 류신뿐만 아니라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계란의 완전 단백질과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 아루굴라의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벽한 혈당 관리 식단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도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점심 시간은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성이 가장 높아서 혈당 조절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식사 시간 규칙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점심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킨 당뇨 환자들은 불규칙한 식사를 한 그룹에 비해 당화혈색소가 평균 0.4% 낮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거르는 것의 위험성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점심을 거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덴마크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점심을 거른 당뇨 환자들은 저녁 식후 혈당이 평균 35mg/dl에서 45mg/dl 더 높게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심을 거르면 몸이 기아 상태라고 인식해서 다음 식사 때 혈당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혈당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후 활동의 중요성도 놓칠 수 없습니다. 점심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 활동이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서 식후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식후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때로는 혈당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점심 외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가능한 조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합은 삶은 계란 2개, 무가당 두유 200ml, 견과류 한 봉지 약 30g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조합으로 단백질 22g, 건강한 지방 15g, 류신 2.8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그리스 요거트 1개, 견과류 한 봉지, 자연 치즈 한 장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25g, 류신 3g, 마그네슘 80mg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으로는 닭가슴살 샐러드와 아몬드 한 봉지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닭가슴살 샐러드에는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있고 아몬드로 건강한 지방과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하실 때의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메리카노와 함께 단백질 박스를 주문하세요. 요즘 많은 카페에서 계란, 치즈, 견과류가 들어있는 단백질 박스를 판매합니다. 이런 메뉴는 우리가 말씀드린 점심 공식에 매우 잘 맞습니다. 또는 무가당 라떼를 주문하시되 일반 우유 대신 아몬드 밀크나 오트 밀크로 변경 요청하세요. 그리고 견과류가 들어간 머핀을 선택하시되 설탕이 적게 들어간 것으로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선택 전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식당에서는 생선구이나 두부조림을 메인으로 하고 밥은 현미밥으로 요청하세요. 반찬으로는 나물류와 김치를 선택하시고 국물은 맑은 것으로 고르세요. 일식당에서는 사시미나 구이 요리를 선택하시고 밥 대신 샐러드를 더 많이 드세요. 간장이나 와사비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 적당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양식당에서는 그릴드 치킨이나 생선 요리를 주문하시고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나 구운 야채로 사이드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세요. 절대 피하셔야 할 편의점 조합도 중요합니다.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는 탄수화물과 단순당의 조합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단팥빵과 초콜릿 우유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조합입니다. 샌드위치와 과일 주스도 피하세요. 이런 조합들은 한 끼에 50g 이상의 당분을 섭취하게 만들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보충제 활용법과 선택 가이드. 음식만으로 충분한 류신과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보충제 정보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신 보충제 선택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순도와 흡수율입니다. 현미에서 추출한 류신이 가장 흡수율이 좋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하루 3g에서 5g 정도 섭취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식사 때마다 나누어서 드세요. 류신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첫째, L-류신인지 확인하세요. D-류신은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인공감미료나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캡슐 형태보다는 분말 형태가 흡수가 더 빠릅니다. 복용 시기도 중요합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에 드시거나 식사와 함께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누에고치 실크 펩타이드를 추천합니다. 실크 펩타이드는 류신 함량이 일반 단백질보다 2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간 기능 개선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격이 일반 류신 보충제보다 2배에서 3배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의 종류별 특성과 선택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위장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있어서 장에서 쉽게 흡수됩니다. 다만 가격이 다른 형태보다 비싼 편입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는 흡수율이 70% 정도로 괜찮고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구연산과 결합된 형태로 위산이 부족한 고령자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20% 정도로 낮습니다. 대신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완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마그네슘 말레이트는 사과산과 결합된 형태로 에너지 생산에 관여해서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권장 복용량은 하루 200mg에서 400mg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점심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음 드실 때는 100mg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보충제 복용 시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제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심장약이나 항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0대에서 50대 분들의 혈당 관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령대는 근육량 유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40대부터는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g에서 1.5g으로 늘리셔야 합니다. 7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84g에서 105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점심에 25g에서 30g의 고품질 단백질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운동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시면 근육량 감소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민감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특별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사가 중요합니다. 두부, 계란, 생선 위주로 부드러운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견과류는 잘게 부수거나 갈아서 드세요. 또한 이 연령대에서는 씹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씹으면 포만감도 빨리 느끼고 소화도 잘 됩니다. 수분 섭취에도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탈수 상태에서는 혈당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사용 중 주의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심 식사를 거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심을 거르면 저녁 식후 혈당이 더욱 높아집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간단하게라도 꼭 드세요. 두 번째, 보충제를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특히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제가 기존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혈당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단 변경 시 혈당 수치를 더 자주 체크하세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기존 약물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네 번째, 갑작스럽게 식단을 바꾸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세요. 일주일에 한두 가지씩 바꿔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너무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소화장애나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꾸준히 혈당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세요. 견과류, 달걀,
콩 등의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대체 식품을 찾아서 드셔야 합니다. 7번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이 식단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세요. 임신과 수유 중에는 영양 요구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가 잘못되면 당뇨 합병증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눈, 신장, 신경,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혈당의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당뇨병성 망막병증, 신증, 신경병증이 발생합니다. 점심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하루 종일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합병증 진행이 빨라집니다. 실제로 당화혈색소는 정상이어도 식후 혈당이 자주 높아지는 분들에서 합병증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혈관 합병증 예방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동맥 경화를 촉진해서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180mg/dl를 넘어가면 혈관 내피 기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반대로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시면 혈관 건강도 크게 개선됩니다. 류신과 마그네슘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서 합병증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인지기능 보호 효과도 놓칠 수 없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 환자에서 치매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올바른 점심 식사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뇌 기능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 점심 식사를 개선한 후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 남성 환자 김철수 씨입니다. 당화혈색소가 8.2로 매우 높았고 매일 점심 후 혈당이 250mg/dl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기존에는 점심으로 냉면이나 자장면 같은 면류를 자주 드셨는데 저희가 제안한 두부 스크램블 정식으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8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점심 후 혈당이 170mg/dl 이하로 안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김철수 씨는 점심 먹고 나서 졸리지도 않고 오후에 활력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 여성 환자 박미영 씨입니다. 마른 당뇨로 체중이 52kg밖에 안 나가는데 당화혈색소가 7.5였습니다. 살을 빼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점심마다 그리스 요거트 파워볼을 드시도록 했더니 4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1로 개선되었고 체중도 55kg으로 건강하게 증가했습니다. 박미영 씨의 경우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기초대사율도 올라가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2세 여성 환자 최순덕 할머니입니다. 당뇨 외에도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계셨는데 점심 식사 개선 후 6개월 만에 3가지 수치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8.0에서 6.7로, 혈압은 16,095에서 14,085로, 총 콜레스테롤은 250에서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순덕 할머니는 이제 점심 먹는 게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시며 가족들도 할머니의 건강한 변화에 매우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니 실제로 일주일간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점심 메뉴 계획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월요일 두부 스크램블 정식 마이너스 두부 150g, 계란 1개, 시금치 무침, 현미밥 반 공기, 아보카도 반 개. 화요일 그리스 요거트 파워볼 마이너스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 150g, 아몬드 20개, 블루베리 50g, 치아시드 1큰술. 수요일 연어 샐러드 볼 마이너스 훈제 연어 100g, 삶은 계란 1개, 아루굴라, 방울토마토, 올리브 오일 드레싱. 목요일 닭가슴살 샐러드 마이너스 구운 닭가슴살 120g, 각종 채소, 견과류 한 줌, 통곡물빵 1조각. 금요일 콩 샐러드 볼 마이너스 삶은 콩 100g, 삶은 계란 1개, 치즈 1장, 올리브 오일과 레몬 드레싱. 토요일 두부 샐러드 마이너스 두부 150g, 아보카도, 견과류, 현미밥 반 공기. 일요일 생선구이 정식 마이너스 고등어구이 한 토막, 된장국, 나물 반찬, 현미밥 반 공기. 장보기 리스트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치 재료를 한 번에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단백질 두부 세모, 계란 한 판, 그리스 요거트 3개, 훈제 연어 2팩, 닭가슴살 2팩, 고등어 2토막, 지방 아보카도 3개, 아몬드 1봉지,
호두 1봉지, 올리브오일 1병, 들기름 1병, 탄수화물 현미 2kg, 통곡물 빵 1개, 채소 및 기타 시금치 2단, 아루굴라 1팩, 방울토마토 1팩, 블루베리 2팩, 치아시드 1통, 레몬 3개. 실천을 위한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요일에 일주일치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계란은 미리 삶아두고 견과류는 소분해서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둘째, 직장에 간단한 조리 도구를 비치해두세요. 전자레인지용 용기, 샐러드 볼, 포크와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처음 일주일은 혈당을 자주 체크해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 1. 유신이나 마그네슘 보충제 없이 음식만으로도 충분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제시한 메뉴들을 따라하시면 음식만으로도 필요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고 음식을 통한 섭취가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질문 2.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이 식단을 해도 되나요?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이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혈당이 안정되면서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외식이 많은 직장인은 어떻게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편의점이나 카페, 레스토랑에서의 선택 방법을 활용하세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존보다 나은 선택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 4. 비용 부담이 크지 않나요? 생각보다 비용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기존에 드시던 빵이나 면류 대신 두부와 계란을 드시는 것이니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질문 5.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대부분 2주 정도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혈액검사 수치의 개선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미래의 혈당 관리와 희망의 메시지. 앞으로 당뇨 치료와 관리 분야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개인 맞춤형 영양학이 발달하면서 각자의 유전자와 생활 패턴에 맞는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속혈당 측정기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하면서 즉시 식단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이 나와도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제가 이번 방송을 통해 알려드린 방법들은 최신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저 자신의 경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50대에 들어서면서 당화혈색소가 5.9로 올라갔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였죠. 그때부터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직접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점심에 두부 100g과 견과류 1줌, 그리고 현미밥 반 공기로 구성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5.4로 떨어졌고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을 저 자신이 실천해서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방송을 통해 알려드린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점심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뇨는 완치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적절한 관리로 정상인과 똑같은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뇨를 계기로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어 비당뇨인보다 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올바른 점심 식사입니다. 내일 점심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이틀 주만 제대로 해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세요. 넷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잘 먹는 것보다 꾸준히 오래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당뇨 없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 관리를 통해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혈압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게 되셨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점심 식사로 당뇨 없는 삶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기셔서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김의 건강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혈당 관리를 위한 올바른 점심 식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점심 드실 때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